저는 올해 76인 김인순입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아왔죠. 처음엔 골목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손님이 하루 몇 명 안 올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국물 맛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사골을 고고 고기를 삶고 양념을 준비했죠. 남편은 홀에서 손님을 맡고 저는 주방에서 국밥을 끓였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다 보니 입소문이 났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기고 줄 서는 날도 생겼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 우린 세 자녀를 키울 수 있었어요. 큰딸 은혜, 아들 민수, 작은딸 지영이를 말이죠. 10년 전 우린 큰 결심을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지금 있는 건물을 산 거예요.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엔 저희 국밥집을 냈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로 임대를 놓았죠. 월세 수입이 꽤 괜찮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기엔 충분했어요. 지금 그 건물 시세가 4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믿기지 않았죠. 골목 국밥집에서 시작한 제가 이런 재산을 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 자녀는 각자 자기 길을 갔어요. 큰딸 은혜는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 됐고요. 작은딸 지영이는 학교 선생님이 됐죠. 민수와 지영이는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얼굴 보러 왔어요. 엄마, 힘든 거 없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민수는 늘 이렇게 물었죠. 지영이는 주방 설거지를 거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큰딸 은혜는 달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잘 안 왔어요. 전화하면 늘 바쁘다고 했죠. 엄마 미안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은혜는 남편 사업도 돕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큰딸이 많이 바쁜가 봐.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그렇게 우린 은혜의 부재를 이해해줬습니다. 사실 은혜가 안 오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몇 년 전 우연히 지영이한테 들었습니다. 엄마, 언니가 친구들한테 국밥집 딸인 거 창피하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희가 평생 땀 흘려 일한 게 딸한텐 창피한 일이었던 겁니다.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상처받았죠. 그래도 큰딸이 그럴 리가 없어. 오해일 거야. 남편은 끝까지 은혜를 감쌌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5년 전부터 은혜가 부쩍 자주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죠. 엄마,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은혜는 그렇게 말하며 안겼습니다. 저는 딸을 꼭 껴안았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상했습니다. 건물 이야기만 나오면 은혜가 유독 귀를 쫑긋 세웠어요. 엄마, 이 건물 정말 좋다. 입지도 괜찮고 월세도 잘 나오시죠? 그래, 덕분에 노후는 걱정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엄마, 이 건물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갑자기 뭔 소리인가 싶었죠. 저는 어리둥절해서 대답했습니다.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아마 너희 셋이서 사이좋게 나눠 가지지 않을까? 은혜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장모님, 건물 관리 잘하셔야 해요. 나중에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그 말에 뭔가 찜찜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얘기를 하다니요. 그날 이후로도 은혜는 가끔씩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건물 이야기를 꺼냈죠. 엄마, 이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혹시 세입자들이랑 문제 없으세요? 엄마, 건물 세금은 얼마나 나와요? 엄마, 혹시 건물명이 아빠 앞으로만 돼 있어요? 저는 딸이 걱정해 주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던 거죠. 3년 전 어느 날 은혜가 사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다가 은혜가 울먹이기 시작했죠. 엄마, 사실은요. 은혜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사업 투자를 잘못해서 빚이 좀 생겼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생겼는데? 2억이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꼭 갚을게요. 남편과 저는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2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위가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사업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개월만 빌려주시면 바로 갚을게요. 하지만 딸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알았어, 은혜야. 엄마가 도와줄게.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죠.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가 도와줘야지. 우린 그렇게 2억을 내줬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3개월 후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혜야, 저번에 빌려준 돈 말인데. 아, 엄마. 죄송해요. 아직 자금 회전이 안 돼서요. 다음 달엔 꼭 갚을게요.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은혜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또 죄송한데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설마 또 돈 이야기인가 싶었죠. 남편 사업이 더 어려워졌어요. 1억만 더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전에 빌린 거랑 합쳐서 꼭 갚을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번엔 남편도 난색을 표했어요. 은혜야, 이러면 안 되지. 전에 빌려준 돈도 아직 안 갚았잖니. 아빠, 제가 정말 곧 다 갚을게요. 지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넘기면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은혜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결국 우린 또 돈을 내줬어요. 그 후로도 이유는 달랐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비가 밀렸어요. 5천만 원만요. 엄마, 집 리모델링 해야 하는데 7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엄마, 차 할부금 때문에 3천만 원만요. 그렇게 3년 동안 은혜에게 준 돈이 총 5억이었습니다. 은혜는 매번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 다음 달이 와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면 은혜는 변명만 늘어놓았죠. 엄마, 죄송해요. 이번 달은 좀 어려워서요. 다음 달에는 꼭요.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민수와 지영이는 언니가 돈을 계속 빌려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주는 건데 자식이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노후 자금은 충분히 남아 있으시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했어요. 걱정 마. 엄마 아빠 먹고 살 돈은 충분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5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은혜가 언젠가는 갚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큰딸이 그렇게까지 매정하진 않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은혜의 SNS를 보면 화가 났어요. 해외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즐기는 여유, 명품 가방을 든 사진도 있었죠. 오늘의 선물, 기분 최고.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도 심심치 않게 보였어요. 완벽한 날씨, 완벽한 라운딩.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은혜가 돈이 없다면서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남편도 답답해했어요. 글쎄 말이야. 한번 물어봐야겠어. 하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딸한테 그런 걸 따지는 게 미안했거든요. 그냥 은혜가 알아서 갚겠거니 하고 기다렸죠.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NS에 고급 식당 사진, 새 차 사진을 올렸어요. 새 차 출고, 드디어 꿈을 이뤘다. 돈이 없다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었죠. 어느 날 은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갈게요. 오랜만에 찾아온다기에 반가운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은혜가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고 과일도 사다 놨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와서 한 말이 기가 막혔어요. 엄마, 제가 돈을 갚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엄마 건물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상속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혜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도 아시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사위도 거들었어요. 장모님, 저희도 애들 키우고 살기 바쁘거든요.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빌려간 돈을 안 갚겠다는 소리였어요. 은혜야, 그래도 빌린 돈은 갚아야지. 엄마 갚을게요. 근데 좀 천천히요.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은혜한테 실망했습니다. 올해 2월 어느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였어요.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던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냈죠. 돌아보니 남편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겨우 119를 눌렀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구급대원이 위치를 물었지만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주소를 겨우 말하고 나서 세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죠. 먼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민수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지금 갈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119 불렀어. 아마 가까운 병원으로 갈 거야. 지영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모르겠어. 얼굴이 돌아가고 말도 못하시고. 지영이도 급하게 말했죠. 제가 바로 갈게요. 마지막으로 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죠. 세 번째에야 은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잠에 덜 깬 것 같았어요. 엄마, 왜요? 지금 몇 시인데? 은혜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야 해. 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죠. 엄마, 미안해요. 지금 집에 없어서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집에 없다니요. 새벽 5시에 집에 없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어디 있는데? 택시라도 타고 빨리 와. 엄마, 좀 멀어서요. 제가 최대한 빨리 갈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죠. 구급차가 도착했고 남편을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뇌졸중으로 보입니다. 지금 CT 찍고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다리가 풀렸어요. 수술이라는 말에 심장이 쿵쿵 뛰었죠. 30분쯤 지났을 때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엄마, 아버지는요? 지금 검사 중이야. 수술해야 한대. 민수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엄마, 걱정 마세요. 10분 뒤에 지영이도 왔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죠. 엄마, 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뇌졸중이래. 지금 수술 준비 중이야. 지영이는 제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은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응급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죠.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지금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할 겁니다.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의사의 말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살아만 돌아오길 바랄 뿐이었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민수와 지영이가 옆에 있어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민수가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아버지 수술 중이야. 지금 어디야? 은혜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습니다. 아, 응. 미안해. 곧 갈게. 민수가 물었죠. 누나,
아침부터 어디 있었어? 은혜는 대답을 회피했어요. 그냥 좀 바빠서. 이따 가면 안 돼?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계신다고. 바쁜 게 뭐가 더 중요해? 은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알았어,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갈게. 그리고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화가 난 표정으로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엄마, 큰 누나 진짜 이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 걱정이 더 컸죠. 수술은 오후 2시쯤 끝났어요.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도 살았다는 말에 안도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수와 지영이도 울었죠.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는 1시간에 한 번, 10분씩만 가능했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만 겨우 들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다시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아버지 수술 끝났어. 지금 어디야? 은혜는 여전히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아, 응. 곧 갈게. 민수가 다그쳤죠. 누나, 새벽부터 연락했는데 아직도 안 온 거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좀 바빠서 그래. 저녁쯤 갈게.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큰 누나 정말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중요했죠. 은혜는 오후 내내 오지 않았어요. 5시가 되고 6시가 되고 7시가 됐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죠. 저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민수와 지영이는 제 옆에서 같이 기다려줬습니다. 엄마, 뭐 좀 드세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지영이가 김밥을 사왔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난 괜찮아. 너희 먹어. 저녁 8시쯤 되자 민수가 또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받지 않았어요. 엄마, 큰 누나 전화를 안 받네요. 지영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아버지 정말 위독하세요. 제발 와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은혜는 사위와 함께 걸어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있었어요. 피부가 벌겋게 익어 있었죠. 은혜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늦었죠? 저는 은혜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얼굴만 그을린 게 아니었습니다. 목덜미도 팔도 전부 빨갛게 익어 있었죠. 은혜야, 너 어디 갔다 온 거니? 은혜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집에 있었다면 왜 이렇게 늦었겠습니까? 민수가 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나, 정말 집에 있었어? 얼굴 왜 이렇게 탔어? 은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게 베란다에서 빨래 널다가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사위를 쳐다봤어요. 자영도 얼굴이 왜 이래요? 두 분 다 어디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민수가 중환자실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버지, 면회 시간이에요. 들어가 보세요. 은혜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수술은 잘 끝났대. 근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했어. 은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10분도 안 돼서 이렇게 말했죠.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애들이 집에 있어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생사의 갈림길을 넘은 날인데 10분 보고 가겠다니요. 은혜야, 조금만 더 있다 가지 그래. 엄마, 죄송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은혜는 그렇게 말하고 사위와 함께 돌아섰습니다.
민수가 분노한 표정으로 은혜를 불렀어요. 누나, 잠깐만요. 은혜가 돌아봤죠.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나, 혹시 이거 뭐예요? 민수가 보여준 건 사위의 SNS였어요. 그날 오전에 올라온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 속엔 푸른 잔디밭과 골프채가 보였죠. 배경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날씨, 최고의 라운딩.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위치 정보도 찍혀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유명한 골프장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주도라고요. 은혜가 새벽부터 집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였습니까? 골프를 치러 제주도에 간 거였어요. 남편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말이죠. 민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누나, 아버지 쓰러지셨는데 제주도에서 골프를 친 거예요? 은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아니라 사위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건 한 달 전에 예약한 거였어요. 비행기 표도 다 끊어놨고 제 사업 관계자들과의 중요한 약속이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영이가 언니를 향해 소리쳤죠. 언니,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아버지가 생사를 오가는데 골프가 더 중요했어요? 은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정말 취소가 안 됐어. 비행기 표도 환불 안 되고. 민수가 비웃듯 말했죠. 비행기 표요? 그게 아버지 목숨보다 중요했어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야, 너 새벽에 내가 전화했을 때 제주도 가는 길이었구나. 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데 골프장으로 간 거야? 사위가 끼어들었죠. 장모님, 어차피 수술하시는 거 저희가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골프 약속도 중요한 거였고요. 제 사업에 정말 필요한 자리였어요.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부모가 죽어가는데 곁에 있어주는 게 자식의 도리 아닙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이제 가봐. 은혜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가보라니까. 저는 더 이상 은혜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혜 부부는 그렇게 병원을 떠났어요. 민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남편이 죽어가는데 골프를 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머릿속엔 온통 은혜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5억을 빌려가서 한 푼도 안 갚더니 이제는 이런 짓까지 하다니요. 새벽녘에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오른쪽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좀 나아질 수 있어요.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말은 못해도 눈빛으로 알 수 있었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겨낼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서 표정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지만 말이죠. 민수와 지영이는 그날부터 교대로 병원에 왔습니다. 간병을 도와줬어요.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시간을 내서 왔죠. 엄마, 제가 오늘 밤 여기 있을게요. 엄마는 집에 가서 쉬세요. 민수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남편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혜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말이 어눌했어요. 물 좀. 그렇게 짧게 말하는 게 고작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남편은 왼손으로 겨우 컵을 잡았어요. 오른손은 전혀 움직이지 못했죠. 물을 마시다가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닦아드렸어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죠. 2주째 되는 날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와서 남편의 팔다리를 움직였어요. 조금씩 힘을 주세요. 천천히요.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애썼습니다. 하지만 팔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재활치료가 끝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혜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혜는 안 와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은 안 해도 알 수 있었어요. 큰딸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말이죠. 저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우리 민수, 지영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남편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3주째 되던 날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집에서도 계속 재활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병원에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내일 퇴원하신다. 한번 들를 수 있겠니? 몇 시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일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갈게요.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퇴원 당일 민수와 지영이가 일찍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차 준비했어요. 아버지 모시고 가요. 남편은 휠체어에 앉았어요. 예전에는 씩씩하게 걸으시던 분이 이제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죠.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민수와 지영이가 집안을 정리해줬어요. 엄마, 재활운동 기구도 좀 사다 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고맙다. 두 아이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왜요, 여보? 이렇게 돼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날 저녁 저는 SNS를 보다가 또 화가 났습니다. 은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명품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새로 산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선물, 기분 최고.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태어나는 날 은혜는 쇼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 변호사 좀 알아봐 줄래?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은혜한테 빌려준 돈 받아야겠어. 법적으로라도.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죠.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이틀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민수가 동행해줬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죠. 차용증이 없으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같은 게 있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좌이체 내역은 다 있어요. 문자도 몇 개 남아 있고요. 증인도 필요합니다. 혹시 돈을 빌려가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몇 번 봤어요. 작은 누나도 알고 있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정도면 소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저는 각오를 다졌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또 하나의 결심을 했죠. 유언장을 새로 쓰기로 한 겁니다.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유언장도 작성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공증을 받으시면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4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큰딸에게는 최소한만 주고 나머지는 아들하고 작은 딸에게 주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상속분이 있어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류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원하시는 대로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일주일 뒤 유언장이 완성됐습니다.
건물은 민수와 지영이에게 각각 18억씩 상속하고 은혜에게는 법정 최소 상속분인 4억만 남겼어요.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은혜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죠. 5억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뒤 은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한테 소송한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빌려준 돈 갚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엄마, 제가 딸이잖아요. 어떻게 딸한테 이럴 수 있어요? 딸이면 아버지 쓰러진 날 골프 치러 가니? 은혜는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건 정말 미안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미안하다고 다야? 5억 갚아. 엄마,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럼 법원에서 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혜가 사위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문을 열자 은혜가 울면서 들어왔죠. 엄마, 제발이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사위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정이 있으면 골프는 치러 다니고 명품을 산다는 거야? 사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사업상 필요한 거였어요. 제 체면도 있고 필요하면 장인어른이 죽어가는데 제주도 가도 되는 거니?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왔어요. 은혜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다가가려 했지만 남편은 손을 저었죠. 나가. 남편도 더 이상 은혜를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은혜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유언장도 새로 썼어. 너한테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만 줄 거야. 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건물은 민수하고 지영이가 나눠 가질 거야. 내가 받을 건 4억뿐이야. 사위가 벌떡 일어섰어요. 장모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은혜도 따님인데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딸이면 부모 돈 뜯어가도 돼? 안 갚아도 돼? 부모 쓰러진 날 골프 쳐도 된다는 거야? 사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은혜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수없이 줬어. 내가 다 버렸지. 엄마, 돈 갚을게요.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그래, 법원에서 정한 대로 갚아. 이제 나가. 은혜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계속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은혜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사위가 큰 소리로 말했죠. 장모님, 이러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상속 문제로 법적 대응할 겁니다. 저는 방문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법원에서 보자꾸나. 그날 밤 은혜 부부가 떠나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제 손으로 키운 딸인데 말이죠.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여보,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슬펐던 겁니다. 큰딸에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괜찮아요.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눌하게 말했죠. 잘했어. 남편도 제 결정을 지지하는 겁니다. 다음 날 민수와 지영이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엄마, 어젯밤에 큰 누나가 다녀갔다며요? 응, 왔다 갔어.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언니가 뭐래요? 용서해달라고 하더라. 근데 엄마는 용서 못해. 민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엄마, 잘하신 거예요. 큰 누나가 너무 심했어요. 지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엄마 아빠 모실게요. 저는 두 자식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효자가 곁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일주일 뒤 은혜에게서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3억을 먼저 갚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머지 2억은 1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겠다고 했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통장에 3억이 입금됐어요. 그 돈으로 남편 재활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처음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어 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남편의 팔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축 늘어질 뿐이었죠. 힘을 주세요. 천천히요. 남편은 이를 악물고 애썼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죠. 한 달쯤 지나니까 팔을 조금 들 수 있게 됐어요. 여보, 대단해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남편은 힘들게 웃었습니다. 입이 돌아가 있어도 웃는 게 느껴졌어요. 말도 전보다 또렷해졌습니다. 오늘 기분 좋아. 예전처럼 유창하진 않았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죠. 민수와 지영이는 주말마다 와서 아버지를 도왔어요. 재활운동도 같이 하고 산책도 시켜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죠? 밖에 나가실까요? 남편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곁에 있어주는 자식들이 있고 남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말이죠. 반면 은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돈을 보낸 이후로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병문안도 오지 않았죠. 저는 더 이상 은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은혜는 딸이 아니었으니까요. 2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 걸었습니다. 휠체어 없이 걷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여보,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는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은혜 없이도 말이죠. 그날 저녁 민수와 지영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 걷게 되신 거 축하드려요. 우리 넷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이제 지팡이만으로도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말도 많이 좋아졌죠. 오늘 날씨 참 좋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매일 감사했어요. 남편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렇게 회복되다니 말이죠. 민수는 약속대로 주말마다 가게에 나왔습니다. 홀에서 손님을 받고 설거지도 했어요. 어머니, 국밥 3인분 나갑니다. 민수가 주방을 향해 소리쳤죠. 저는 국밥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내가 있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당연한 거예요, 엄마. 지영이도 평일 저녁에 와서 도왔어요. 학교 끝나고 바로 달려와서 마감까지 함께 했죠.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엄마는 아버지 재활운동 도와드려요. 지영아, 내가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저는 정말 복받은 엄마였습니다. 한편 은혜에게서는 매달 돈이 들어왔어요. 약속대로 2천만 원씩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한 통도 없었죠. 문자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그냥 돈만 넣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가게 정리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큰 누나가 요즘 힘든가 봐요. 왜? 작은 누나한테 들었는데 자영사업이 잘 안 된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 갚는 게 힘들다고 하더래요. 지영이가 설거지하다 말고 말했어요. 오빠, 그래도 언니가 한 짓 생각하면 동정심 안 생겨. 나도 알아. 그냥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 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우리끼리 잘 살면 돼.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 딸인데 힘들다니 신경이 쓰였습니다. 4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재활 정말 열심히 하셨죠? 매일 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또렷한 목소리였죠. 이 정도면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계속 꾸준히 운동하세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내가 당신 잘해줄게. 저는 웃으며 남편의 팔짱을 꼈어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5개월째 은혜에게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입금이 없었죠. 저는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은혜가 받았어요. 엄마, 은혜야, 이번 달 돈이 안 들어왔는데. 엄마, 미안해요. 남편 사업이 정말 안 돼서요. 다음 달에 2달치 한꺼번에 넣을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으려는데 은혜가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 제가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에게 이 얘기를 하자 민수가 걱정했어요. 엄마, 큰 누나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해요? 법적으로 받아야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때요? 정말 힘든가 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선은 지켜야 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알겠어요, 엄마. 다음 달이 됐습니다. 은혜는 약속대로 2달치를 입금했어요. 4천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왔죠.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꼭 제때 넣을게요. 아버지 건강 잘 챙기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은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구나 싶었죠. 6개월째가 됐습니다. 남편은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말도 또렷했습니다. 가게 일도 조금씩 도울 수 있었죠. 손님, 여기 국밥 나갑니다. 남편이 국밥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다니 말이죠. 7개월째가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가게 문을 열려는데 누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혜였습니다. 손에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죠. 엄마, 제가 오늘 가게 청소 좀 할게요. 저는 놀라서 은혜를 쳐다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혜는 말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은혜가 이렇게 일하는 걸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 동안 은혜는 말없이 청소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물도 갖다 드렸어요. 어서 오세요. 편히 앉으세요. 마치 예전에 어렸을 때처럼 말이죠.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은혜가 제게 왔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갈게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은혜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아버지, 은혜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은혜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참았어요. 엄마, 저 다음 주에도 올게요. 매주 일요일마다 올게요.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은혜는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왔습니다. 말없이 청소하고 손님 응대를 도왔어요. 처음엔 민수와 지영이가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큰 누나 왜 계속 와요? 그냥 내버려둬. 은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석 주째 되는 일요일이었어요. 은혜가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불렀습니다. 은혜야. 은혜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네, 아버지. 수고했어. 짧은 말이었지만 은혜에겐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눈물을 왈칵 쏟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 마음도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8개월째가 됐습니다.
은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요일마다 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꼬박꼬박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은 감기에 걸린 것 같았어요. 기침을 하면서도 청소를 했죠. 은혜야, 아픈 것 같은데 오늘은 쉬지 그랬니? 괜찮아요, 엄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은혜에게 감기약을 챙겨줬습니다. 집에 가서 약 먹고 푹 쉬어. 네, 엄마. 고맙습니다. 은혜가 돌아간 뒤 남편이 말했어요. 은혜 많이 변한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느껴요. 조금씩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도 은혜를 용서하고 싶으세요? 미운 건 여전해. 근데 자식이잖아. 저렇게 노력하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은혜가 진짜로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9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혜가 가게에 와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뭔데? 남은 돈이요. 2억 전부 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꺼번에 어떻게? 집을 좀 줄였어요.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에서 떼서 드리는 거예요. 은혜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은혜야, 너희 형편이 어려운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엄마.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빌린 돈인데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오래 얘기를 나눴어요. 여보, 은혜한테 유언장 얘기 다시 해볼까요?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당신 결정 따를게.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은혜가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재산 때문에 연기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음 주 일요일 은혜가 또 왔습니다.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손님을 도왔어요. 일이 끝나고 나서 저는 은혜를 불렀습니다. 은혜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엄마. 우리는 가게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은혜야, 너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아. 엄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 엄마도 내가 노력하는 거 다 봤어.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근데 말이야, 유언장은 그대로 둘 거야. 은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그냥 엄마 아빠 용서받고 싶었어요. 정말이니? 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저를 다시 딸로 봐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은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은혜야. 네, 엄마. 엄마가 너를 용서할게. 근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은혜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저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은혜가 진짜 변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유언장 얘기했는데 괜찮대요. 그냥 우리 용서만 받고 싶대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다음 주에 은혜 오면 내가 밥 같이 먹자고 할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뭐가? 나도 자식 보고 싶었어. 10개월째가 됐습니다. 은혜는 여전히 매주 일요일마다 왔어요. 이제는 남편도 은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혜야, 요즘 애들은 잘 있니? 네, 아버지. 다들 잘 있어요. 다음에 데리고 올게요. 그래라. 가족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큰 누나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예전 누나 같아요. 그치? 엄마도 그렇게 느껴? 지영이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엄마, 언니가 많이 달라졌어요. 저한테도 자주 연락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 네. 언니가 진짜 반성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은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서두르진 않을 겁니다. 어느 일요일 은혜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이 달려왔어요. 얼마 만에 보는 얼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민이, 수진이 많이 컸네. 손주들은 할아버지께 달려가 안겼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남편은 손주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손주들이 저와 남편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가 잘못했대요. 용서해 주세요. 어린 손주들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가슴이 찡했어요. 남편이 손주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희 잘못 아니야. 일어나.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은혜는 조용히 설거지를 도왔어요. 예전처럼 떠들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죠. 저는 그런 은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으로 반성하면 달라질 수 있구나. 그날 밤 남편과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왜? 우리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왜? 여보도 살아계시고 민수 지영이도 있고 은혜도 돌아오고 있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잘 이끌어줘서.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은 다시 회복될 거라고 믿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죠. 11개월째가 됐습니다. 은혜는 이제 일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가끔 들렀어요. 엄마, 퇴근길에 들렀어요.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괜찮아.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은혜는 진심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돈 이야기도 건물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부모님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만 보였죠. 어느 날 은혜가 남편의 병원 동행을 자청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병원 모시고 갈게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저는 두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은혜가 남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들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혜가 많이 컸어. 무슨 일 있었어요? 병원에서 내가 화장실 가는데 은혜가 문 앞에서 기다리더라. 넘어질까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메모하더라. 집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가 정말 변한 것 같죠? 응. 이제 진짜 우리 딸 같아. 1년이 됐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그리고 은혜까지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세 자녀가 남편을 쳐다봤죠. 은혜야. 네, 아버지. 아빠가 너를 용서한다. 은혜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와 지영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유언장은 그대로야. 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아버지. 괜찮아요. 그건 당연해요. 민수하고 지영이가 너희 엄마 아빠를 더 많이 돌봤어. 그게 맞는 거야.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생들이 더 효자예요. 민수가 말했어요. 누나, 우리는 누나도 많이 변한 거 알아요. 지영이도 거들었죠. 맞아요, 언니. 요즘 언니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은혜는 동생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너희 덕분에 정신 차렸어. 그날 저녁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웃고 떠들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서 제잘거렸죠. 할머니, 국밥 너무 맛있어요. 할아버지, 저 다음에 또 올게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했어요. 며칠 뒤 은혜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제가 그동안 정말 못됐죠. 엄마 아빠한테 너무 못됐어요.
저는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평생 기억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은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날, 저 제주도에서 골프 치고 있었잖아요.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해요. 은혜야. 엄마, 저 매일 그날을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지. 저는 은혜를 안아줬습니다. 그만 생각해. 이제 다 용서했어. 엄마, 정말이요? 응. 엄마도 너를 용서해. 은혜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은혜는 더욱 열심히 부모님을 돌봤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가게에 들렀어요. 남편 병원 갈 때마다 동행했죠. 아버지, 오늘 재활치료 있으시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남편은 이제 은혜를 편하게 대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어느 주말 은혜가 사위와 함께 왔습니다. 사위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위는 깊이 고개를 숙였죠.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네도 고생 많았지.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사위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날 사위는 가게 청소를 도왔습니다. 무거운 물건도 옮기고 쓰레기도 버렸어요. 은혜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이제 완전히 회복됐어요. 지팡이도 필요 없었습니다. 가게 일도 예전처럼 하셨죠. 손님, 국밥 나갑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가게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시고 건강하시고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으니까요. 어느 날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유언장 다시 쓰는 거 어때요? 왜? 큰 누나도 이제 많이 변했잖아요. 똑같이 나눠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대로 둘 거야. 엄마, 민수야, 이건 공평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더 많이 희생했어. 그게 보상받는 거야. 지영이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저도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언니도 충분히 반성했어요. 저는 두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은 고맙지만 엄마 생각은 달라. 은혜는 이미 이해했어. 실제로 은혜는 유언장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동생들이 더 받는 게 당연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는 세 자녀를 앞에 앉혀놓고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엄마는 너희 셋 다 사랑해. 똑같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말이야, 사랑과 상속은 다른 거야.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하고 지영이는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달려왔어. 밤새 간병했고 지금까지도 우릴 돌봐주고 있지. 민수와 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야, 너도 이제는 열심히 하고 있어. 엄마가 다 알아. 근데 유언장은 그대로야. 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고맙다. 내가 이해해줘서. 남편이 덧붙였죠. 얘들아, 진짜 효자는 부모의 재산을 바라는 게 아니야. 부모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지.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진짜 효도야. 세 자녀는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 고마워.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이 모든 게 기적 같았죠. 지금 저는 77입니다. 남편과 함께 여전히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민수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고 지영이가 평일 저녁에 와서 거들어줍니다. 은혜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러요. 세 자녀가 번갈아가며 부모를 돌보는 겁니다.
손주들도 자주 놀러 와요. 할머니, 국밥 먹으러 왔어요. 우리 손주들, 어서 와.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남편과 저는 건강하게 일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효자는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부모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은혜를 용서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제 딸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유 원장은 바꾸지 않을 겁니다. 민수와 지영이가 더 많이 희생했으니까요. 그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도 이해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국밥을 끓입니다. 남편은 홀에서 손님을 맞이하죠. 우리 세 자녀는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를 돌봅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겠죠. 시련을 겪고 아파하고 용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저는 행복합니다. 남편이 제 옆에 있고 자녀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